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 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금지가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2곳, 제2터미널의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됐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충영사관이 내준 비자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3천여 곳의 전국의 어린이집과 300곳이 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이 개학을 미루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학들도 졸업식과 입학식 등 교내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가격리 기간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등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달 만에 36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달 동안 349명이 숨졌던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춘절 연휴를 다시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국경 제한 조치는 중국 밖에서의 확진자를 더 증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 한 번 중국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 첫 번째 경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양강 구도 속에 접전이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 있던 괴한이 총을 발사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를 상대로 현지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금지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2곳, 제2터미널의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이 따로 설치됐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국내 거주지, 또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하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까지 한 뒤에 입국을 허용하는 건데요. 공항에서의 검역 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는 감염자가 있어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연락처를 확보해 놓는 차원의 대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이 이제 위험 지역이고 제한 지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우한 총영사관이 내준 비자 효력을 중지합니다. 특히 입국 전부터 3단계 차단망이 가동됩니다. 중국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고 공항 입국 때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를 하게 됩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묻게 되는데 현장에서 연락을 해서 직접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고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는 얼마나 가까웠는지와 관계없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집에서 격리됩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번째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국내에서 감염된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3번째 환자와 식사는 같이 했는데 격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안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 탓에 밀접이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늘부터 생기는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 이런 구분 없이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한 감염 초기에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하루 전부터 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내 다른 곳을 방문한 사람은 폐렴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젠 열이나 기침만 해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우리 정부의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증명할 연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촉한 사람 중 병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O 측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무증상 전파가 바이러스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달 만에 36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달 동안 349명이 숨졌던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춘절 연휴를 다시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사망자 수 발표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됐다는 언론 매체와 누리꾼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발병한 지 2달 만에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넘었습니다. 9달 동안 349명이 숨졌던 사스 때보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17,000명을 넘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신종 코로나 증상 없이 계속 일한 택배기사가 확진 환자로 밝혀져 슈퍼 전파자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중화권에서는 3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15명, 마카오에서 8명, 타이완에서 10명입니다. 해외 확진자는 일본 20명, 태국 19명, 싱가포르 18명, 한국 15명 등입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일까지를 고비로 보고 춘절 연휴를 다시 연장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사망자 수 발표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됐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기존에 알려진 주요 경로인 침방울이나 접촉이 아닌 간접 경로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나 확진 환자가 접촉한 문 손잡이 등을 통한 2차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서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은 아주 적고 속도도 느리다며 모든 나라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의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던 WHO 사무총장이 또다시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또다시 중국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집행이사회에서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각국이 중국과의 여행과 교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measures that unnecessarily interfere with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We call on all countries to implement decisions that are evidence-based and consistent. 또 이런 제한 조치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n the spread to other countries is minimal and also slow. But when I say this, don't make a mistake, it can get even worse.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당시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Let me be clear. This declaration is not a vote of no confidence in China. 하지만 WHO의 권고와 달리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제네바 중국 대표부의 리송 군축 담당 대사는
이러한 모든 조처는 WHO의 권고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WHO는 국제 전문가팀이 이번 주에 발병지인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 전문가가 이번 방문에 참여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내 확진자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먼저 감염된 뒤 그의 아내까지 전염시킨 겁니다. 두 번째 2차 감염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을 향해 공포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베니토 카운티 의료 당국은 최근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도 감염됐습니다. 두 번째 2차 감염입니다. He was screened at the airport per the quarantine rules at the time and was found to be totally healthy and asymptomatic. 앞서 이 부부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산타클라라에서 9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 환자들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1명으로 캘리포니아주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시카고에 2명,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워싱턴주에 각각 1명입니다.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인과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미국을 향해 전 세계의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전 세계로 우한에 머물던 미국인 200여 명을 대피시킨 데 이어 최근 2주간 중국에 간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개강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입학식과 학위 수여식 등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서강대도 입학 행사와 졸업식을 취소하고 개강도 2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경희대와 건국대, 세종대, 동국대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앞서 지난달 31일 졸업 예배와 학위 수여식을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성균관대도 입학식을 취소했습니다. 성신여대도 학위 수여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와 홍익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도 이달 예정된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중국 등 외국에서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귀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이 때문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국대는 방학 중 국내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숙사 전체 5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또 중국인 입학 예정자가 한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3월까지 한국 비자를 못 받으면 6개월 입학 유예를 임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때에 혼란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요즘 많죠.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 보고 양식을 본딴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진자 생일과 가족 관계, 어느 병원과 보건소를 들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전파됐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보건소와 병원은 며칠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진해는 확진자 없습니다. 네, 가짜 뉴스고요. 예. 경찰은 이 가짜 뉴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별 생각 없이 장난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에서는 35살 B씨가 자신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요즘 구하기 힘든 게 마스크 또 세정제 등입니다. 마스크 값을 크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부 단속도 시작이 됐는데요.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당이 어려운 게 현장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이 생산 공장에까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정부는 치솟는 마스크 값을 잡기 위해 마스크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우선 전국에 120명 규모입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마스크 값을 끌어올리거나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오는 6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 고시를 하기 전에 우선 단속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시장에 풀리는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금 물량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말도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가 품절이 날 수는 저희 매일매일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문을 닫아가지고 수입지 아니면 사전에 저희 기존 고객사가 아니고 예약도 안 되고 상담 일정도 안 잡히는 분들이 부탁되고 와가지고 마스크부터 달라고 그러니까.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는 첫 경선이 아이오와주에서 잠시 뒤에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에 맞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 또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인구 30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주 아이오와는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I think that we need somebody that can stand up to him. 민주당은 후보 11명이 트럼프 대항마를 자처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양강구도입니다. 그 뒤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맹추격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막판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have you decided who to vote for? No, actually, I think we're all pretty much undecided right now. All of you? Yes, all of us, or I am for sure. I think people are undecided because they're torn between the candidate that they like the most and this very powerful feeling that we have to beat Donald Trump no matter what. 아이오와 경선에선 1차 투표에서 지지 후보가 15%에 미달하면 다른 상위 후보에게 2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아이오와 경선 1위를 한 10명 가운데 7명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첫 경선이라는 상징성 외에 실제 전체 경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공화당은 3명의 출사표를 던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이오와주 경선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괴한이 총을 쏜 건데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1시 3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버스가 떠난 지 2시간 만에 한 남성이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총에 맞은 51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채 병원에 옮겨진 5명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4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The driver immediately pulled to the right shoulder and the suspect voluntarily got off the bus, leaving his handgun behind. 이후 경찰은 길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총격범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 단속국과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실이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등을 포함해서 여기저기가 다 참 비상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육군 일병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휴가를 갔다가 12번째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던 일병이었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서 계속 격리는 된다고요? 현재 보건당국은 잠복기를 최소 2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일까지는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 증상이 없더라도 그때까지는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젯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육군 A1병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A1병은 지난달 23일 휴가 중 강원도 강릉 소재 리조트에서 12번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현재 A1병은 국군 대전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12번 확진자는 49세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에 서울 중구면세점과 경기도 부천극장, 강릉에 있는 음식점과 숙소 등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네, 대책을 잇따라 내고 있는 각국들 가운데는 중국과 가까운 사이인 나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또 조치를 내놨네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 3일 신종 코로나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확진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2명입니다. 네, 한편 체코 정부는 중국과의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단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체코를 방문한 중국인은 62만 명에 이릅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회기는 30일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열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측근마저 탈당할 경우 바른미래당의 공중분해는 사실상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성교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제안하고 한 의원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첫날부터 접속 오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청약은 다음 주 목요일인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류 원인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앱에 들어가기가 어제 힘들었습니다. 사명을 바꾸는 걸 기념해서 출시한 연금리 5%대의 특판 적금 때문에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 상품에 어제 하루 동안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은행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왔었는데요. 금감원장이 결재를 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는 확정이 됐습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정례회의에서의 의결이 필요해서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가 작동 중이던 기계에 기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돌아온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택시기사에게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얼마 전 중국에 다녀왔고 확진자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가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 목사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이상문학상이 파행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작가회의가 성명을 냈습니다. 작가들의 목숨과도 같은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면서 저작권을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는 출판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수진 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다시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처음 임명이 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연임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19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가수 양준일 씨가 낸 에세이집이 예약 판매 첫날인 어제 10,000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나온 펭수 에세이의 판매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오늘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부임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신임장 제정식 전에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나오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축구팬 2명이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봄이 아니라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중북부 지역은 추위가 더욱 강합니다. 곳곳 눈 소식도 있는데요. 수도권부터 시작해 중부 전 지역과 호남, 경북 지역에 밤까지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 7도, 광주는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요. 북한은 북부지방에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한때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파열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수구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자동차가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 물이 넘쳐 흐릅니다. 어젯밤 9시 42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복구업체 관계자는 상수도관 한 곳이 파열된 게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심하게 터진 거죠? 아니, 한 군데 터진 거죠? 인근 상가에는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로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임시 복구됐습니다.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관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관이 한 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큰 관을 그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요. 그 원인을 찾다가 250mm 정도가. 사업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모른다며 파열된 상수도관의 물기를 임시로 바꿔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와룡동 한복대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탁 작업장에 있던 중국인 40대 차모 씨가 화상을 입었고 건물 일부와 한복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 씨가 라이터로 한복의 실밥을 제거하다 부주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의왕톨게이트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BMW 3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4.9톤급 소형 어선이 29톤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바다에 빠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29톤 어선이 소형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평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출신입니다.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인 지난 2일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검찰 인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검찰 장악이다. 아니다. 소신 있는 검찰 개혁이다. 이처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을 확 바꿨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중재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거의 뭐 해체를 시켜버렸죠. 특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검에서 근무하던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은 전원 교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들도 전원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수사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변호사 130인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대부분 교체한 것은 네. 수사 방해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인사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그냥 무마시키는 이런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진보 성향의 판사로 널리 알려진 중앙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검찰 인사는 우리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검찰 수사를 아예 뭐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검찰 인사였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에 이어서 이제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제 개편이라는 건 결국은 전국의 직접 수사부서 한 뭐 13곳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중앙지검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던 반부패 수사부 총 뭐 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2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던 공공수사부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이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였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거는 현 수사팀을 그냥 뭐 무력화시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직제 개편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건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에서 그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법의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검찰이 검찰 스스로 이 개혁 작업에 동참해달라. 네. 그리고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로 탈검찰을 해서 법무부 이상을 재정립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간에 검사장들 인사 그리고 차장과 부장 평검사 인사를 통해서
인사의 기준으로 인권, 민생, 법치, 그다음에 잘못된 인사의 정상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 아주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중재 변호사님이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지검의 실무 수사 팀을 맡고 있는 부장 두 분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수사는 사실 부장검사와 그 소속 검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장검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 대검 참모들이 일선으로 나오고 또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차장들이 또 일선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그 당시 인사는 굉장히 정상적인 인사 수요에 의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검사장 자리가 6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간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장관으로서는 조직 쇄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검장이 다섯 명, 네. 검사장이 5명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참모들이 그에 따라서 빠져나오고 또 중앙지검위원회 차장들이 또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변호사님들이 아까 130명이라고 그랬나요? 전체 변호사가 지금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그중에 이 인사를 비판하는 분들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법조인 한 분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이 인사를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나친 검찰 장악이 아니고 소신 있는 검찰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겠군요. 그 하나만 제가 네. 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정상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 차장에서 일선으로 나가신 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을 보면 이분들이 2차장과 3차장을 오시기 전에 지난번 인사 때 네. 직책이 뭐였냐면 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검사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모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 특수 1부장과 특수 2부장이 바로 2차장과 3차장으로 간 인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기수가 29기입니다. 그럼 요번에 새롭게 이 차장 자리로 오신 분들이 27기, 28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수를 무리해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는 윤석열 총장 중심의 특수 라인들이 지나치게 발탁되고 중요한 보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게 맞고요. 또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특수부 라인 중심의 인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됐던 검찰 구성원들이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인사다. 또 너무 특수부 중심의 인사가 되다 보니까 또 검찰의 개혁 방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그 남는 인력을 또 검찰권 행사의 중점을 형사부, 민생, 공판 이 분야로 중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직제 개편을 해서 직접 수사 부서 13개를 줄이고 네. 형사부를 3개를 늘리고 공판부를 10개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직제도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인사도 있었던 겁니다. 네, 특수수사 중심으로 잘못되어 있던 인사와 직제를 개편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게 지금 저 합리성이 없는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얘기하는 적폐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때 윤석열 총장도 피로감을 느꼈어요.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꾸만 사건이 온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현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하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연말까지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청와대와 여권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해야지. 그때는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해라. 검찰이 안 하겠다는데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도 더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검찰은 직접 수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직접 수사 부사를 전국의 13곳을 폐지를 시키고 더욱이 현 수사팀을 그대로 해체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는 인사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같이 근무하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참모로 많이 기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 전체적인 구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특히 대검 총장의 참모들은 총장의 의사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일부 검사들이 너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 뭐 상층부에 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너무 초고속 승진했던 분들을 다시 원위치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뭐 비판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검찰 인사가 잘 됐다고 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차장들은 바뀌었지만 지금 뭐 공공수사 2부장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검사들은 대부분 그래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천만다행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런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면 저는 뭐 부장과 평검사들도 다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데 우리 한번 최강욱 공직비서관 기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차장이야 수사팀이 검사장실 부속실에서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검사장이 외부하고 1시간 통화하면서 결제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한밤중에 갑자기 2시간 동안 사라졌어요. 도대체 뭐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더니 2시간 후에 밤 12시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총장은 기소하라는데 중앙지검장이 방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장과 평검사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지속적인 방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지금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반부패 비서관도 고검의 차장검사로 인사가 났고 또 이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울산시장 사건 뭐 총지휘하던 검사인데 제주지검장으로 갔어요. 이게 전부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것은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실정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인사를 보고 제주도는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뭐 기후도 온화하고 경치도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유배지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요직에 앉히고 그럼으로써 정권을 지키려는 그런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객관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유배지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 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건태 변호사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적폐 수사 때는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특수부 인원을 보충해 주더니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뭐 해체해버리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의도해서 시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적폐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래서 특검이 일반 검찰에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넘긴 부분입니다. 그 일반 검찰에 넘겨받아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적폐 수사는 온 국민이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수사했던 검찰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적폐 수사를 한 것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적폐 수사에서 수사하는 검찰을 지원한 것이지. 그게 무슨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장 자리가 6자리가 비었어요. 고검장이 5분이 승진하고 검사장이 5분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인사는 연계돼 있습니다. 선배들이 승진하면 그 후배들이 그걸 메꾸고 네. 뭐 이렇게 연계돼 있는데 그러면 대검 참모들만 고립된 사람처럼 떼가지고 인사 전체 판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취급해라.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장은 전국 검사들의 총장인 겁니다. 어느 특수 라인들의 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총장이 특정 검사들만 편해야 한다. 총장 측 인사와 총장 측 검사와 총장 측이 아닌 검사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조직이 화합할 수가 없고 단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지금 이중재 변호사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중앙지검 차장검사 정결로 검사장의 결재 없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 역사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일선 검사장과 또 검사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장이 지휘하고 통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장의 지휘 통솔을 무시해버리고 검찰총장이 차장검사하고 직접 의사연락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직거래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과정을 그럼 일선 검사장들은 전국에 있는 일선 검사장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총장이 검사장을 패싱하고 차장과 직접 거래를 하고 만약에 이걸 계속 확대해 보면 그럼 검사장은 차장을 패스하고 네. 부장과 직거래하고 차장은 부장을 패스하고 검사하고 직거래하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돼버리면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의 의견이 달랐다면 검찰총장이 중앙검사장과 보다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중앙검사장은 차장과 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중앙검사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중앙검사장으로서는 그 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패싱하고 결재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저는 이 검찰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건 두고두고 검사들이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주제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전출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고 하면서 지휘 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변호사.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뭐 윤석열 총장이 그 폐지됐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자리에 가서 근무하든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서 정의롭게 사건을 처분해라. 같은 기준으로 그걸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무슨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됐는데 왜 그 얘기하느냐? 뭐 추미애 장관이 좀 뭐 지나치게 나갔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최강욱 비서관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역사의 5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건 저는 뭐 완전히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장검사이야 수사팀이 검사장한테 이건 기소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장이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강욱 비서관이 소환에 3차례나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아들 뭐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검사장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출석하도록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한밤중에 1시간 동안 어디하고 통화를 하고 또 2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건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나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감찰 사안이고 정말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했겠습니까? 또 중앙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이거 기소하라고 하는 지시를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사라지는 검사장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 이건태 변호사.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난번에 이제 법 개정 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부하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에 의견이 있으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중앙검사장이 총장께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앙검사장의 밑에 부하들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중앙검사장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검사장의 중앙검찰청을 통제, 지휘, 감독하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급하게 지금 있는 차장이 떠나기 전에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증거와 법리가 명백한 사안이다. 그랬으면 지금 있는 차장이 하나, 다음 차장이 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중앙검사장의 지휘 감독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왜 인사 전에 반드시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대단히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무 처리를 또 보더라도 검사장의 권한은 굉장히 존중됐습니다. 네. 검사장이 이 사안은 아직 결정하기에 무리익지 않았다. 아무리 최강욱 비서관이 출석 요구해서 안 왔다 하더라도 이건 좀 출석을 설득해보고 본인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자 하면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인사 전에 그 차장이 있을 때 반드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한 달을 평가해봤습니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감 중이던 사기범이 그 와중에 사기 행각을 또 벌였는데 추가 범죄를 얘기하면서 공범을 만난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검찰청 검사실이 지목이 됐습니다. 이 사기범은 10,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고 수십 명이 목숨까지 끊었던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변호사 A씨가 김성훈 회장의 전화를 받은 건 2017년 초.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번호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내선 번호였습니다. 검찰청 전화가 와서 5일 내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김성훈 전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당시 김 회장은 또 다른 사건을 제보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검사실에 참고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전화로 자신의 사건 관련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지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김 회장이 언급했다는 한 씨는 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던 인물. 당시 김 회장은 먼저 출소하는 한 씨를 통해 IDS 홀딩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출소 전후 김 회장을 수차례 만난 곳으로 지목된 곳은 바로 중앙지검 검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가 거의 한 3, 4회 정도 거의 매일 가는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이제 그걸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특혜를 받았다. 한 씨 측근은 검사실에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도 논의됐다고 주장합니다. 홀딩스로 20억씩 달러로 꼽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고. 실제 그해 6월부터 한 씨는 홍콩 법인에 있던 IDS 홀딩스 범죄 수익 27억 원을 작업 비용 명목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한 씨에게 범죄 수익을 송금해준 최 측근도 검사실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사실에서 성훈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안재욱한테 도와주고 있으면 좀 도와줘라 그래서 밖에서 뵙고 만난 적이 있죠. 하지만 범죄 자금을 넘겨받은 한 씨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속여 수수료를 받는 등 2차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밖에 있는 다른 공범들도 접촉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했으면 범죄 수익 은닉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해당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김 회장에게 한 씨 등 외부인들을 만나게 해준 적은 있지만 범죄를 모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측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해당 검사의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편의를 제공받은 인물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책임을 교도관에게 돌렸고 법무부는 검사실에서 벌어진 건 검사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 목소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 이 씨는 2017년 횡령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당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는 이 씨를 검사실에서 찾는 겁니다. 조금의 전화 드려야지. 한 달 뒤 이 씨는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역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번호입니다. 형이 에다가 이렇게 줬거든. 받아내는 거를 쪽에서 받아내는 거. 그걸 내가 해주고 커미션 얼마 받으면 되잖아. 자신의 친구가 인수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200억 원을 빼내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씨가 5년 동안 수감 생활 중에 검사실에 드나든 건 234번에 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검사실에 범죄자들이 출정 나온 횟수는 연평균 8만 6천여 건, 매일 240명의 교도관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사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대검찰청은 제보를 위해 검사실을 오가는 범죄자를 감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교도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은 검사의 책임으로 그 같은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출정 조사를 위해 검사실에 가더라도 대부분 보안을 이유로 퇴실 요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도관은 밖에서 검사실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 검사 저기서는 없습니다.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ISD 홀딩스 피해자들은 김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 이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금지가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2곳, 제2터미널의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됐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총영사관이 내준 비자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전국 3천여 곳의 어린이집과 300여 곳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학들도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고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달 만에 36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달 동안 349명이 숨졌던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춘절 연휴를 다시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 한 번 중국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국경 제한 조치는 확진자를 더 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도 했지만 중국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는 각국 대책들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 첫 번째 경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접전이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 있던 남성이 총을 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도로에서 서성대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몇몇 대학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막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겠다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사이트는 나온 지 나흘 만에 누적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이 대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학생 4명이 만든 코로나 알림이입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주변에 있는 진료소와 연락처,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보여줍니다. 정보들이 나오는데 글로만 나와 있고 좀 사람들이 보기 쉽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달 30일 만들어졌고 실시간 접속자가 최대 4,000명 정도입니다. 또 다른 대학생 1명이 만든 코로나 맵에도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방문했던 곳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번호를 누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감염자의 동선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선동을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오피셜한 데이터들로 사용자한테 직관적으로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달 30일부터 운영된 이 사이트에 나흘 만에 누적 접속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 또 있습니다. 집에 남는 마스크를 모아서 기부하는가 하면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마스크를 쓴 여성 2명이 큰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걸어갑니다. 수거 못한 데가 201동 101호. 우편함에서 마스크를 꺼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값이 오르자 살 형편이 안 되는 이웃들이 떠올라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항상 이제 심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마스크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걸 십시일반 모아보면 어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동호수를 알린 후 우편함에 마스크를 넣어두면 자원봉사자로 나선 주민들이 마스크를 수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인 마스크가 나흘 동안 637개입니다. 직접 손소독제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약국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손소독제도 전부 다 품귀가 되고 소독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일단 훨씬 저렴해요, 손소독제보다. 직접 방역에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소독 스프레이로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꼼꼼히 닦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동참하고 싶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시민 350여 명이 버스 승강장과 택시 정류장 등의 소독에 직접 나섰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갔고요. 특히 중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요. 전주와 대구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눈 소식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중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중부 전 지역과 호남, 경북 지방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밤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에 따라 1에서 5cm 정도 쌓이겠고요. 호남 지방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도로가 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위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내일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4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도 내일과 비슷한 추위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 중후반에는 이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이 예상이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범위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던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 또 부처 간 조율이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관련 관광업종이죠. 그리고 음식업, 중국 관련 수출입 업종 등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리대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은 신종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다른 나라 얘기인데 크루즈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개 크루즈 선사가 가입해 있는 협회에서 내놓은 조치도 있네요. 네, 독일 현지 시간으로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크루즈 승객 가운데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일본의 대형 크루즈에 탑승했던 한 남성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에선 대형 크루즈에 탄 승객이 고열 증세를 보여서 7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한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배치된 터키군 병사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터키 군인 5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리아 북서부는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 목표물을 파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리아 정부군은 최소 13명이 숨졌다라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어제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300여 명, 확진자는 64명이었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중국 전체 집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합해지면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400명이 넘어서고 확진자 또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예비 후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출마를 포기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당 지도부에서 사퇴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의 정치 의지와 군산 지역의 당락 여부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전국 단위에서 이 김의겸 후보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여기에 대한 고심이 깊었던 것 같고 본인도 사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에게 읍소하는 SNS 글을 올리면서 강하게 경선이라도 붙여달라라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결국은 이 꿈을 접게 됐고요. 앞으로의 김의겸 전 대변인의 행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미투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었었던 정봉주 전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아마 오늘 중 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높은데요. 대부분 지금 부적격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관측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무죄 받았다. 미투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선거전에서는 여러 가지 맡아도 네거티브가 난무하기 때문에 유무죄의 여부보다는 사실은 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이미지에 소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것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또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도 사실은 이제 기소된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지난하게 지켜봐야 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역시 여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당 내에서는 부적격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까요? 직접 요구했다고 하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 김의겸 전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호남 지역에서는 파괴력도 있고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호감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국 단위에서 수많은 언론과 여론이 이제 선거전을 치를 때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소환 조사 받고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한 말이 있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기소되면 또 재판을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선거까지 치르고 본인의 선거가 아니라 또 지역 권역별 선대위원장까지 맡는다면 이 중책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고사할 여지가 더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 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관망해야 될 텐데 아직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출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도 마쳤고요. 자, 이 때문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일까지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내일 여러 가지 공천룰에 대한 결정들이 나올 텐데 이때 같이 발표할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이나 양천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본인 스스로 이미 수도권 험지로 지역은 좁혀놨는데 과연 종로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비례 가능성 여러 가지 나오지만 비례 가능성은 없습니다. 비례로 나오면 선거 망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성정당을 내일 띄우는 마당이고요. 그리고 위성정당의 비례, 정당 지진 다 몰아달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례 순번을 받을 것이며 또 이 수도권 험지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번복되는 셈이죠. 그래서 용산, 양천 조금 안전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안전지대가 자유한국당에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저는 빅매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 특히 리더십에 대한 요구, 내부에서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종로 출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돌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모두 다 떠날 모양이고 손학규 대표 혼자 남는 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찬열 의원이 최측근인데 오늘 탈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퇴 요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체제의 당권파만의 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내부 의원들은 의사를 모은 것 같고요. 탈당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비례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20석으로 간신히 교섭단체를 유지하면서 3당 지위에 있는데 이제 탈당 러시 이후에는 당은 쪼개지고 그럼 몇 명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 거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럼 손학규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들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한석 가지고 있는 원내 정당 다 포함하면 현재 10개고요. 미래한국당, 안철수 신당 포함하면 12개 당이 될 마당인데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좀 순위가 추락하면서 총선에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15 총선은 서서히 다가오고 네. 각 정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선택들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장의 휴업 기간을 늘리면서 당장 우리 자동차 업계가 비상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일주일 동안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오늘부터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 협의 중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일부 라인 작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원태 현대차 사장은 어제 공장 직원들에게 일부 업체의 생산 중단과 휴업이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미 오늘부터 7일간 평택 공장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일을 오는 9일까지로 연장하고 중국 내 공장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와이어링 하네스, 차 안의 계기판, 전조등, 엔진룸 내의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전선인데 우리 몸으로 치면 신경망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춘절 그때부터 정부에서 멈춰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월 말부터 9일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은 급하게 국내에서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새 차를 제때 내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긴장감 속에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제 몇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리가 한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고 있는 점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또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내수에 미칠 영향 주말에 보통 붐비는 거리들이 요즘에 한산하고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 쪽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관광에다가 만에 하나 더 확산될 경우 내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비 쪽의 문제가 생산, 제조로 전이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멈춰서게 되면서 소비 섹터에서 생산까지도 전이되는 이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일단 관광과 내수는 타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광객은 급감하고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면세점들 또 서울의 면세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까지 나온 것이 이제 내수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해서 요즘에 백화점, 마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거의 3분의 1 토막도 완전히 줄어들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수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생산 쪽으로도 이번에 충격이 전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가 길게 갈 경우를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간다면은 새 차를 제때 못 놓는 그런 타격을 자동차 업체들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수라든가 소비 타격은요. 이게 지금 만약에 3개월짜리 소비를 안 했죠. 그러면은
충격은 있지만 나중에 회복될 때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생산과 제조에 타격을 준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나온 게 이제 자동차 업계인데요. 자동차의 이제 부품들을 보면 이제 와이어링 제품들, 특히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뼈대를 깔고 배선 장치를 먼저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제품들이 실은 뭐 가격 단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와이어링 제품들이 뭐 대단한 제품들은 아니고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적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문하고 필요하면 주문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중국이 멈춰서면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을 문을 닫기로 이제 했고요. 한 3, 4일간. 현대차도 일단은 닫는다 안 닫는다는 공식 발표는 안 했으나 몇몇 공정을 좀 줄이면서 현대기아차도 아마도 이번 주 내에 언제까지 닫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한국 GM 공장 역시도 일단 조업 차질. 아마도 오늘 내일 며칠 문을 닫을지를 곧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배터리 업체도 실은 중국 내 부품들 때문에 또 멈춰서고 있고 가전 공장은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문을 닫았거든요. 물론 한 뭐 2월 8일, 9일 재오픈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게 된다면 이제 생산 제조까지도 큰 타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 업계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뭔 건가요? 어떤 대책을 쓸 수 있는 기다릴 건가요? 수밖에 없는 대책이죠. 네. 이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 이게 대단한 부품은 아니지만 뭐 단가라든가 그 기존의 공정 차원에서 이걸 바로 우리가 뭐 국산화 부품을 할 수는 지금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빨리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번 사태가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네. 대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로까지 확산될까 하는 부분이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이제 좀 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고요. 이래저래 보면 한 20%가 뭐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만 확산이 되고 우리는 잡히는 경우와 중국도 확산이 되지만 너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까지 확산될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과 한국 모두 잡히지 못한다면 올해 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7%포인트나 추락할 수 있다. 올해 그럼 경제 성장률 우리가 2.4를 최대 봤잖아요. 여기에서 0.7을 빼야 되는 물론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기는 한데 만에 하나 중국 확산, 한국 확산까지 동시에 나올 경우에는 이 정도의 충격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는 우리가 방역으로 막고요. 중국에서 빨리 좀 잦아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우리가 뭐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 여자축구가 미얀마를 상대로 화끈한 골 퍼레이드를 펼치며 도쿄행 티켓을 향해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1차전에서 미얀마를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지소연은 멀티골과 함께 박예은이 터뜨린 두 골을 모두 돕는 멀티 도움까지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우리나라는 오는 9일 베트남을 상대로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봄이 아니라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중북부 지역은 추위가 더욱 강합니다. 곳곳 눈 소식도 있는데요. 수도권부터 시작돼 중부 전 지역과 호남, 경북 지방에 밤까지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 7도, 광주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북한은 북부 지방에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 성을 최근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금지가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2곳, 제2터미널의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이 따로 설치됐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총영사관이 내준 비자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3천여 곳 어린이집과 300곳이 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대학들도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교내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기숙사를 별도로 배정하는 등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서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의 통제 능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던 WHO 사무총장이 또다시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있었던 국내 친선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최소 45분 넘게 출전하기로 했지만 벤치를 지켰었고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 등이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